상업과 도시의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상업은 어떨 때 발달할까? 상업은? 응? 상업이 발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어떨 때 상업이 발달할까? 응? 인구가 많을 때, 그죠? 살 사람이 많으니까 상업이 발달하겠지. 또 교통이 편해야죠, 그죠? 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 값싸고 많은 것들을 그것이 부족해서 비싼 지역에다 갖다 팔아서 이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상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통의 발달이 뒷받침돼야죠. 또 그렇죠. 일단은 먹고 남는 게 있어야 돼, 그지? 그러니까 농업 생산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야 상업이 발달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시라고 하는 건 뭘까? 도시. 뭘 가지고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지? 어떤 것을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니? 산업이 발달하는 것? 일 수도 있죠. 또 어떤 것을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지? 도시의 특징이 뭐니?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많아요? 넓은 지역이 듬성듬성 많이 사는 건가요? 그렇죠, 그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 그지? 땅의 크기는 적인데 거기 안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밀집되어서 사는 형태를 가지고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도시는 어떤 것을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가지고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인구가 밀집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도시가 발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자, 인구가 밀집되려면 일단은 식량이 많아야지. 또 교통도 편리해야지. 또 일단 인구가 많아야 밀집된 인구가 있겠지, 그지? 일단은 인구가 늘어나야죠, 그죠? 자, 그리고 밀집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인구를 한 군데로 끌어모으는 어떠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많은 인구를 한 군데로 모으는 어떠한 힘, 동력이 있어야 도시가 발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할 수 있는 힘이란 무엇일까? 자, 우리 바글바글한 사람 보고 싶어요. 어디 가면 그렇게 볼 수 있지? 시장. 또 마트, 그죠? 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버스 터미널이나 지하철 환승역 같은 데 가면은 사람 무지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자,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느냐? 첫 번째, 교통이 편리해야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모일 만한 일이 있어야 돼. 보통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죠, 그죠? 시장의 발달,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상업과 도시의 발달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도시가 발달하면 상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면 또 도시가 발달하는 그런 어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발달하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자, 이번 시간에 이것만 이해하면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이미 다 이해를 한 거예요.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가만 살펴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배경 봅시다. 우리 방금 이야기했어요, 그죠?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향상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은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첫 번째 농업 생산력의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지금 명나라, 청나라의 상업과 도시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명청대에는 첫 번째 밑줄 칩시다. 경지 면적이 증가했어요. 농사 짓는 땅의 크기가 넓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졌느냐? 밑에 선생님이 작은 글씨로 가로치고 글씨를 넣어놨죠, 그죠? 자, 송나라 때는 양쯔강 하류 지역이 활발하게 개간이 되었어요. 우리 수리전, 우전 개발 뭐 이런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죠? 송나라 때 양쯔강 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그런 개간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자, 그런데
명나라 때 가게 되면은 밑줄 칩시다. 양쯔강 중류의 후난 지방이 활발하게 개간이 되면서 쌀 생산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고요. 또 밑줄 칠게요. 오른쪽에 청나라로 가게 되면은 양쯔강 상류의 쓰천 지방이 쌀 생산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왜 그렇느냐? 위에 선생님이 넣어놓은 지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송나라 때 농업의 중심지였던 양쯔강 하류는 거기서 나와 있는 양저우, 수저우, 항저우 같은 곳들이에요. 그죠? 자, 여기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무엇이 발달하느냐? 도시가 발달을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고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상공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거주할 지역이 늘어나고 수공업과 상업을 위한 공간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반대로 쌀을 생산할 공간들은 점차 어떻게 될까? 줄어들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양쯔강 하류가 아니라 좀 더 사람이 덜 살고 있는 곳으로 농사 짓는 곳을 옮길 필요가 있었겠지. 그지? 자, 그래서 농사 짓는 땅이 점차 양쯔강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 시대 때에는 양쯔강 중류에 자, 거기 밑줄 칩시다. 후난미 주산지라는 데 있죠. 그죠? 자, 거기 밑에다 써놓읍시다. 명대. 자, 명나라 때의 쌀 생산의 중심지는 후난 지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우리 알다시피 명에서 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인구 어떻게 되었어요?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그죠? 먹을 쌀이 부족해졌어. 그지? 그래서 후난 지방만으로 부족하니까 어디까지 개간하게 된 겁니까? 또 그렇지. 양쯔강 상류를 양쯔강을 타고 올라가서 양쯔강 상류까지 가서 쓰촨 지방까지 개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밑줄 칩시다. 쓰촨미의 수산지인 쓰촨 지방은 씁시다. 청대, 청나라 때 쌀 생산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명청대를 거치면서 양쯔강을 따라 타고 올라가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농경지가 개간이 되었기 때문에 경지 면적이 증가하면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었고 그것이 상업과 도시의 발달의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쓰촨, 한자로는 어떻게 쓰냐면 사천이라고 쓰죠. 사천. 사천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지? 사천짜장. 또 짬뽕? 사천 유명한 음식이 마파두부라고 있는데 들어봤니? 네. 엄청 매운 거 또 침이 보이네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범죄도시의 그 윤계상이 장첸이 이렇게 막 새우 장갑 끼고 막 이렇게 막 먹는 거 나오잖아. 마라새우? 이런 것들 굉장히 짜고 매운 음식이 사천 지방의 음식의 특징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사천 지방은요 굉장히 덥고 습한 지역이에요. 더울 때 매운 거 먹으면 어떻게 되지? 땀이 콸콸 나요. 그죠? 그래서 땀이 우리의 몸을 식혀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더운 지방일수록 습한 지방일수록 매운 음식이 발달을 해요. 선생님 어렸을 때 엄마가 밥하기 귀찮아서 오늘 중국집에서 시켜 먹을 건데 너 뭐 먹고 싶니?라고 물어보면은 선생님은 곧잘 잡탕밥이라고 대답하고는 했어요. 어린 놈이 일찍부터 중국 음식에 맛에 눈을 떠서 값싼 짬뽕 짜장면 안 먹고 맨날 잡탕만 먹는다고 이렇게 혼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잡탕밥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먹는 잡탕밥은 어떤 색깔이니? 하얗고 투명한 색깔의 잡탕밥이 주로 이제 나오잖아, 그지? 근데 어느 날 이제 새로 생긴 중국집에다가 전화를 해서 잡탕밥을 시켰는데 시뻘건 잡탕밥이 온 거야. 이거 뭔가 주문이 잘못 들어간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따지려고 중국집에다 전화를 했더니 이제 그 사장님이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 가게에 온 주방장이 사천 지방에서 온 주방장이라서 사천 스타일로 빨갛고 맵게 해서 잡탕밥을 만들어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려달라고 할까?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할까 하다가 그래 이것도 한번 경험하니까 한번 먹어보자 라고 해서 한 입을 먹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나의 입맛에 너무 매웠어. 그래서 딱 한 입 먹고서는 에이 못 먹겠어 하고서 안 먹어서는 쓱 밀어놨다. 근데 좀 있다가 다시 또 땡겨. 왠지 모르게 그 자극적인 맛이 또 땡겨. 그래서 또 한 입 먹고 매워 또 물 마시고 또 좀 있다가 또 먹고 싶어. 그래서 또 가서 또 먹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왜 매운 음식이 발달했다고? 덥고 습하기 때문에. 그지? 덥고 습하면 뭐하기 좋은가요?
변호사 짓기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쓰촨 지방은 송청나라한테 가게 되면서 쌀 생산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농업 생산이 향상되었던 또 다른 이유, 옥수수, 감자, 고구마, 땅콩 등 무엇이 들어왔어요? 중국에? 시대력으로부터 밥 대신 먹을 수 있는 작물 뭐라고 불렀니? 그렇죠. 구황 작물이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신대륙의 구황 작물이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게 되는 첫 번째 배경, 농업 생산력의 향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교통의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상업의 발전 봅시다. 교통과 운송이 발달했어요. 명청대를 거치면서. 왜 그러했느냐? 밑줄 강남에서 베이징으로의 쌀 운송이 활발하였기 때문이에요. 어디에서 어디로? 강남에서 베이징으로의 쌀의 운송이 활발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왜 강남에서 베이징으로 쌀의 운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느냐? 자,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강남, 양쯔강 지역의 경우에는 중국의 경제 중심지입니다. 왜? 여기서 가장 많은 쌀이 생산이 되기 때문이죠. 그죠? 중국의 경제 중심지란 말이야. 자, 그러면 베이징은 어떤 곳이냐? 베이징은요, 명청대 둘 다 수도였어요. 그지? 정치의 중심지고요. 또 가장 많은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군사적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베이징 지역의 인구는 명청내 얼마 있냐면은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당시 중국 최대의 소비지였다. 중국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가 사는 곳이 바로 이 베이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왜 강남에서 베이징으로 쌀의 운송이 활발했느냐? 쌀이 생산되는 지역은 어디인데? 강남인데 그걸 먹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어디다? 베이징이다. 그래서 매년 400만 가마니 이상 강남에서 베이징으로 운송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400만 가마니, 400만에서 이상의 쌀을 운반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겠죠, 그죠? 엄청 무거워요, 그죠? 자, 이 쌀처럼 무거운 것들을 운반하기 위한 당시 가장 효과적인 교통수단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바로 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중국에 가면 대부분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서에서 동으로 흘러요, 그죠? 서에서 동으로 흐른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런데 지금 운반은 어디서 어디로 해야 돼? 남에서 북으로 해야 돼,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곳들이 이용이 되었느냐? 일단은 양쯔강 상류, 중류에서 하류까지는 양쯔강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도에 보면은 거기 요런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요런 표시 되어 있죠, 그죠? 요거 뭐예요? 그죠? 대운하예요, 그죠? 그래서 양쯔강 하류에서부터 베이징까지는 수나라 때 만들었던 대운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지? 그래서 대운하를 통해서 쌀을 운반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트럭이나 기차나 비행기 같은 교통수단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배였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상교통이 양쯔강이나 대운하를 같은 수상교통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양의 쌀을 운반하였고, 그러면서 물길을 중심으로 교통과 운송이 발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선생님 군대에서 만났던 친구 중에 쌀집 아들이 있었어요. 쌀집 아들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줬었어. 군대 오기 전에 친구들이랑 이제 술을 먹고 싶은데 아버지가 용돈을 너무 조금밖에 안 주셔가지고 술을 먹을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 가게 몰래 숨어 들어가서 집에서 있으니까 아버지 가게 몰래 숨어 들어가서 아버지께서 이제 팔라고 진열해놨던 8kg짜리 쌀 한 포대를 짊어지고 술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에 가가지고 쌀 한 포대 이제 내려놓고 요거 얼마 정도 쳐주실 수 있어요? 보통 쌀 8kg 정도면 지금 얼마 정도 하려나? 10만 원 정도 하려나? 그거 하나 내고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즐겁게 이제 술을 마시고 놀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걸렸어. 아무리 세봐도 숫자가 안 맞으니까 걸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얘가 8kg짜리를 들고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포장을 바꾸셨어. 20kg짜리로 포장을 바꾸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동안 그 뒤로 이제 다시 그렇게 쌀을 팔아가지고 술을 못 먹고 다녔는데 너무너무 먹고 싶더래.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좀 올래? 해가지고 친구랑 둘이 같이 20kg짜리를 들고 가가지고 다시 술을 먹었다고 하더라고. 결국 아버지께서는 소매업 조금씩 파는 거 접으시고 1톤 단위로 포장을 해서 도매업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농담으로 한 얘기겠지 아마. 아무튼 그만큼 쌀은 무겁고 운반하기 힘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상교통을 통해서 교통과 운송이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수상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서 쌀뿐만 아니라 거기 위에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쯔강, 특히 강남지방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면포, 면직물이죠. 생사견, 비단인이나 비단실을 생사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렇지? 견직물과 생사, 그리고 양쯔강 중류 지역에 생산되었던 목재나 콩, 이런 것들이 양쯔강과 대운하를 따라서 전국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신항로 개척 이후에 많은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에 물품을 수입해 가던 때이기 때문에 특히 그들이 많이 사갔던 차, 비단, 도자기 같은 이러한 상품들의 수출 또한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배우느냐?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고 나아가서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는 것을 살펴본 거예요. 그죠? 농업과 상업과 수공업이 모두 발달해서 청나라는 무척이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로 발전했던 겁니다. 그죠? 비추십시다. 그래서 18세기의 청나라는 전례 없는 경제적 번영을 누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전례 없는이란 무슨 뜻일까? 전례 없는,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만큼의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언제였느냐? 강희, 옹정, 권륭제의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18세기의 청나라 때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되고 나날이 발전하는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통적인 통치체제의 절정을 보여줬던 시기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교과서 143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성세자생도라고 하는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요거 뭐냐면은요, 도자는 그림 도자고요, 성세, 태평성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생, 인구가 늘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그림은 무엇을 그린 것이냐면은 당시 청나라가 얼마나 번영을 누리고 있었는가를 잘 표현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성세자생도라는 그림을 보면은 청나라 시기의 경제적 풍요와 번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의 특징 뭘까요? 이 그림의 특징. 그림에 뭐가 많이 그려져 있을까? 사람이 무지무지 많이 그려져 있어요. 인구가 급증했던 당시 청나라의 번영을 표현하기 위한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상품 유통과 도시의 발달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그죠? 도시가 발달하기 위한 조건, 인구가 많아야 되고 교통과 시장이 발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지? 우리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명청대를 거치면서 농업이 발전하고 인구가 많아지고 도시가 교통이 발달하고 시장이 발달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도시도 발달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밑줄 칩시다. 산시상인, 후이저우 상인, 이런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했어요. 당시 명청대의 대표적인 상인 집단이에요. 산시 지방이나 후이저우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전국적으로 유명한 상인들, 이런 어떤 큰 규모의 상인들이 등장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요, 양쯔강과 대운하예요. 연안함로가 뭘까? 연안함로. 연안함로가 뭘까? 자, 연안함로. 지금 강남에서 베이징으로 쌀을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은 대운하밖에 없을까? 그렇지. 바다로 이렇게 나가서 운반을 해도 돼요. 그죠? 바닷가를 따라서 배가 가는 길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연안항로라고 이야기를 해. 자, 그래서 대운하, 양쯔강, 연안항로 같은 것은 그야말로
중국의 경제 대동맥이었다라는 거예요. 대동맥이 뭐지? 피가 어떻게 흐르지? 심장 쪽으로? 밑으로? 그렇죠. 여러분은 문과니까 잘 모르겠지. 자, 혈관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동맥과 정맥이 있죠. 그죠? 심장이 울컥울컥 하면은 심장이 짜는 피가 몸으로 가는, 심장에서 밖으로 나가는 혈관이 동맥이에요. 그죠? 그리고 몸을 한 바퀴 돌아서 들어오는 혈관이 정맥인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심장이 짜내는 신선한 피,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피가 동맥을 따라 흐르면서 우리 몸 곳곳에다가 산소를 공급을 하죠. 그리고 산소가 다 소모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한 그 나머지 이제 피는 정맥을 따라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죠? 이런 거 보면 있지. 참 우리나라 현재 교육 과정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회, 과학 다 배웠고 수능 때도 사회, 과학 다 시험 봤거든. 요즘엔 학생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꼭 인생에 도움되는 것만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학생의 선택권을 강조한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선택한 과목만 공부하게 하잖아. 그치? 난 근데 이건 정말 문제라고 봐. 나는 이 경제 대동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나는 학교 다닐 때 생명을 듣고 과학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일기예보에서 뭐 가끔 이런 거 나오잖아. 뭐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이 되면서 내일 날씨를 어떻게 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내가 그때 학교 다닐 때 지구과학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뉴스를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물론 역사 교사를 하면서 먹고 사는데 그런 거 몰라도 큰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딱히 필요한 지식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배워두면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무엇보다도 선택을 강조한다고 해서 학생의 수업 부담이 줄어드는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차피 그 안에서 등급 나누면은 빡센 거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자세한 것까지 가르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대운하와 양쯔강과 연안항로는 마치 우리 몸에 있는 동맥처럼 중국의 경제를 흐르게 만드는, 돌게 만드는, 피가 돌게 만드는 그런 어떤 물줄기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대운하, 양쯔강, 연안항로 주변에는 도시가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양쯔강 하류에 이런 도시들 이름 좀 기억해 둘게요. 수저우, 양저우, 항커우 같은 이러한 도시들이 상업 대도시로 발전을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도시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각각의 도시의 특징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의 도시에서 어떤 것이 발달하는 것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도시 이름들 보면은 명청대 때 대도시로 발전했던 곳들이구나 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강남에 무엇이 급증하였느냐? 시진이 급증을 하였어요. 시진은 16세기에서부터 19세기로 가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시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시진이란 주십시다. 중소규모의 업종별로 전문화된 상공업 도시를 말해요. 자, 업종별로 전문화된 상공업 도시란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교통이 편리하지 않을 때는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동네 사람들이 만들어냈어. 왜? 다른 데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교통과 시장이 발달했어요.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물건들 우리 지역에서 굳이 다 만들 필요 있을까? 없어. 왜? 사면 되니까. 그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것을 열심히 만들어. 그래서 그거를 팔아다가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돼? 팔고 다른 데서 사오면 되는 거야. 그죠? 우리 동네가 농사가 잘 된다, 쌀농사가 잘 된다. 그럼 마을 사람 다 같이 집중적으로 쌀농사 짓는 거야. 나머지 필요한 옷이라든지 뭐 목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쌀 팔아서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면서 이 어떤 도시들은 자기들이 그 도시에서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것을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만드는 도시들이, 중소규모의 도시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시진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시진들은 밑줄 칩시다. 수로로 연결되면서 강남 전체를 도시화해요. 이건 또 뭔 소리냐? 여러분들 혹시 이런 개념 들어봤나요? 이런 개념 들어봤니? 메트로폴리탄? 잡지 이름 아니에요? 못 들어봤니? 거대 도시라고도 이야기해요. 못 들어봤어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지리 수업을 나 어차피 역사 교사 할 거니까 안 들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죠? 이런 거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그지? 세계지리 시간에 나오나? 한국지리 시간에 나오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자, 봅시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 지금 우리가 있는 오산, 수원, 선생님이 사는 성남, 그 다음에 여기 일산, 그 다음에 의정부, 인천 등등등. 자, 원래 이런 도시들은 전부 다 서울과 별개의 각각의 도시들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서울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집값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은 서울보다 좀 더 집값이 싸면서 출퇴근이 가능한 서울 외곽 지역을 찾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분당이나 일산 같은 신도시들이 개발이 되고 사람들이 출퇴근을 돕기 위해서 지하철이나 고속도로, 버스 노선 이런 것들로 쭉 연결이 되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각각의 별개의 도시였던 이 도시들이 지금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도시처럼 변해버렸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마치 하나의 거대한 도시처럼 변해버렸어. 그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거대 도시 또는 메트로폴리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당시 강남 지역도 그와 유사했다라는 겁니다. 업종별로 전문화된 시진들이 강남 곳곳에 있었고 그 시진들끼리 당시 교통인 수상교통, 수로, 물길로 서로 연결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별개의 시진들이 있었던 이 강남 지역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도시처럼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도시화의 속도가 중국에서는 상당히 빨랐다라는 거. 도시화의 진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선생님은 공부를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좁게 하는 건 대학 가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좀 넓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군대에 있을 때 나보다 군대 1년 먼저 들어온 사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만도 못한 존재? 욕을 하면 좀 그렇고 사람만도 못한 새끼가 하나 있었어요. 아무튼 나보다 1년 먼저 들어왔다고 나를 되게 많이 괴롭혔는데 특히 왜 나를 되게 많이 괴롭혔냐면은 장안대학교 태권도 학과를 나온 다니다가 군대를 온 나랑 동갑이 친구 아닌데 뭐라 그러지? 새끼였어요. 아무튼 나를 왜 그렇게 괴롭히고 미워했나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대부분이 이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는 사실 학교 다닐 때 거의 공부 안 하고 맨날 이제 태권도장을 다니면서 운동만 하다가 대학을 간 경우인 거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대학을 나온 내가 되게 이제 못마땅했던 거지. 자격지심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나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군대 처음 갔으니까 이제 어리버리하고 일도 제대로 못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맨날 역시 공부해봐야 아무짝에 쓸모없어. 저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 공부가 무슨 소용이야? 맨날 이런 식으로 나를 갈구고 놀리고 막 이렇게 괴롭혔단 말이지. 그러다가 밤에 둘이서 이제 보초를 서게 됐어요. 보통 이제 보초 근무는 2명에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서다가 이제 하는 거거든. 보통 2시간 동안 이제 밤에 서 있어야 되니까 되게 졸려. 그래서 이제 안 졸기 위해서 그리고 그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 2시간 동안 이제 같이 나가게 되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지. 그때 이제 그 인간만도 못한 존재가 나한테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공부 뭐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뉴스에서 이거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뉴스에서 내일부터 버스비가 얼마 오른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은 그 뉴스를 보고 내일부터 버스비 얼마 더 챙겨가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만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만
공부해도 세상 살아나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맞다, 당신처럼 태권도로 먹고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정도 뉴스만 알아들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부를 조금 더 하면은 다른 뉴스들을 보고 조만간 버스비가 오르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 어떤 뉴스가 있을까? 국제 유가가 인상됐다라든지, 그지? 버스 기사들이 파업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니면은 뭐 버스 이용률이 뭐 크게 이제 적자라든지, 뭐 이런 뉴스들을 보면은 조만간 버스비 오르겠구나, 미리 좀 돈 좀 준비해 놔야겠구나 라는 거를 미리미리 예상하고 대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하면 뭐가 가능해지느냐? 어떤 시장, 어떤 국회의원, 어떤 구의원을 뽑으면은 우리 지역의 버스비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알 수 있고, 그러므로 투표라고 하는 나의 행동을 통해서 버스비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왜 하느냐? 남이 올린 버스비 그냥 그대로 내고 살 사람이라면은 공부 안 해도 되지. 하지만 내 손으로 내가 타고 다니는 버스비를 컨트롤하고 싶다. 완전히 내 맘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버스비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고 그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미치고 싶다 라고 한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남이 시키는 대로 살 인간은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내가 살고자 하는 바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것은 공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줄 아는 눈을 갖춰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그래 니 잘났다 이 새끼야 라고 하면서 또 한 대 얻어맞았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줄 아는 눈을 갖는 거야, 그지? 그래서야, 그렇게 돼야 우리 손으로 뭔가를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은 그냥 그저 남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인간의 삶입니까? 노예의 삶이에요, 그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성적이 오르지 않더라도.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 것이고, 선생님이 이렇게 교훈적인 이야기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엎드려 자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죠? 노예들 같이. 자,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사회운동의 확산이에요. 자,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명청대를 거치면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고 상공업이 발달했어요. 그러면서 누구의 지위가 향상이 되느냐? 서민의 지위가 향상이 됩니다. 서민이란 평균 이하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 보통보다 좀 못 사는 사람들을 가지고 서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농업 생산력과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서민의 지위가 왜 향상이 돼요? 전반적인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평균 이하의 삶을 살던 사람의 삶의 질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다 같이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지위가 향상이 된 거예요, 그죠? 자, 그전에는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면서 먹고 살기 바빴는데 이제 서민들도 다소의 경제적 여유가 생긴 겁니다. 자, 먹고 사는데 여유가 생긴 사람들은 두 가지 행동을 해요.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데 여유가 생겼어. 뭐랄까? 첫 번째? 뭐랄까? 먹고? 그렇지. 놀아요. 먹고 사는데 여유가 생긴 사람들은 놀면서 문화생활을 즐깁니다. 그러면서 명청대에는 서민들의 문화가 발전을 해요. 요거는 우리가 한 2페이지, 3페이지 뒤에서 다시 배울 겁니다. 자, 선생님이 두 가지 행동한다 그랬어요, 그죠? 놀거나 아니면 또 뭐랄까? 맞아요.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왜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공부를 하느냐? 지위가 향상됐으니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그렇죠, 높은 지위를 갖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농촌에서도 서원을 통해서 지식인들이 배출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선생님 아까 이야기했어요. 공부 왜 한다 그랬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줄 아는 눈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죠? 농촌에서도 지식인들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은 보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터무니없이 많은 소장료를 지주에게 내왔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법에 정해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뜯겨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 사장은 내가 열심히 일한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월급을 줬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사실을 어떻게 하려고? 바꾸려고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노예의 삶을 거부하는 거지. 그지? 외치십시다. 소장료 거부 투쟁, 조세 저항 운동, 직물 노동자의 반란 이런 것들이 이 지식인층들의 배출을 통해서 나타난 명대, 청대 사회의 중요한 변화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농민과 노동자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러한 운동들, 노력들이 이어졌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일단은 조금만 더 할게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수업을 끝내야 될 타이밍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시험 범위를 시험 전에 끝내려면은 최대한 시간을 많이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한 두세 줄만 더 할게요. 알겠죠? 네. 자, 명창대를 거치면서 상업과 도시가 발달했습니다. 조선으로 넘어가 볼게요. 조선은요, 원래 상업과 도시가 별로 발달하지 않은 지역이었고, 나중에 가서도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상업과 도시의 발달이 미흡한 나라였어요. 자, 왜 그랬느냐? 첫 번째,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당시 조선에서 최대의 소비력을 가진 구매자, 소비자는 누구였느냐? 강령이, 집의 신분이 양반이에요. 그죠? 양반들이 모여 살아야, 도시에 살아야 상업도 발전하고 도시도 발전할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조선시대 때에는 양반들이 주로 어디에 거주했느냐? 농촌에 거주했어요. 왜냐하면 땅을 가지고 있는 양반들, 자기가 직접 농사 짓지 않고 농민들한테 빌려주고 소장료를 받습니다. 그죠? 이 양반들은요, 자기의 땅을 빌려간 농민들이 농사를 열심히 짓는지 안 짓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수확하는 시즌이 되면은 직접 가서 수확량을 확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1년에 100가만이 생산됐는데 50가만이 생산됐다고 뻥치고 소장료를 조금 낼 수도 있는 거거든. 농민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농촌에 거주하면서 자기의 땅을 관리하고 자기의 땅을 농사짓는 농민들을 관리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업과 도시의 발달이 미흡했기 때문에 조선은 맺주십시다. 자급자족적인 체제,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지 못하는 경제체제가 오랫동안 유지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조금씩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기 위한 조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조선에서도 농업 생산력이 크게 증가하였어요. 무엇 덕분에 그럴 수 있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항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항법이 뭐였죠? 모내기 하는 거, 그지? 옮겨 심기. 1년에 벼와 보리 2번 농사 짓는 게 이항법이죠. 요걸 하려면은 봄철에 물을 많이 저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당시 조선 고려 말 조선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저수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조선 후기쯤 가게 되면서 전국 곳곳에 저수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항법을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고요. 이항법, 농업 생산력을 2배 이상으로 향상시켜주는 아주 효과적인 농업 기술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름 주는 기술 12%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에 힘입어서 조선에서도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농업 생산력의 향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교통은 어떻게 발달했느냐? 조선에서도 수상교통, 해상교통, 배로 이용한 이런 어떤 교통들이 발달합니다. 왜냐? 명청은 세금을 은으로 걷었지만 조선은 세금을 뭘로 걷었느냐? 쌀로 걷었거든. 조선은 끝까지 세금을 쌀로 걷었거든. 마찬가지로 무거운 쌀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배를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곡물과 상품 작물의 수송의 중심지인 어디가 발전을 하게 되느냐? 빈칸에 들어갈 말이에요. 포구가 발전합니다. 거기 위에 나와 있는 근교농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도시 근처에서 농사 짓는 거야. 담배, 인삼, 고추 이런 것처럼 도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로 재배하는 걸 근교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포구는 뭘까요? 포구? 강가나 바닷가에
배가 드나드는 곳을 가지고 포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구가 있던 곳은요, 아직까지도 지명에 포자가 들어가 있는 곳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영등포, 그 옆에 있는 제물포, 또 마포, 포항, 그렇죠. 또 인천에 소래포구, 아예 포구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이런 포자 들어가는 동네는 대부분 강가에 있고 원래 배가 드나들던 곳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포구는 당시 조선에서 교통의 중심지였다. 교통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이고,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도시가 발달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러면서 18세기 가게 되면은 장시가 전국에 1000여 곳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장시란 무엇이냐? 지방에서 형성된 시장을 가지고 장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장시는 대체로 5일에 한 번 열리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 오산에도 있나요? 있죠, 그죠? 오색시장, 그지? 며칠 날 열리지? 3일, 8일 이렇게 장날이 열리죠,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시라고 이야기를 해. 왜 5일마다 열릴까?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상인들이 돌아다닐 시간이 필요해서도 있고요. 또 아직까지는 매일매일 장사를 할 만큼 장사가 잘 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주 장사가 잘 되는 시장들의 경우에는요, 처음에 5일장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3일장으로 업그레이드 됐다가 나중에는 매일매일 장사라는 상설시장으로 발전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하지만 전국 대부분의 시장들은 5일장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여기서는 화폐나 물물교환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자, 전국의 이 지방시장인 장시가 1000여 곳 이상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조선에서의 상업의 발전이 어떻게 있다? 증가했다. 그래서 상업이 그만큼 활발하게 발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밑줄 칩시다. 경강상인이라든지 송상이라든지 내상이라든지 만상과 같은 이러한 대상인들,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유통업자들이 활약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요거 경강상인, 송상, 내상, 만상 어떤 상인들인지 좀 설명을 하면 안 되겠지? 다음 시간에 요거 설명하고 계속 해주세요 라고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